1171년 잉글랜드 국왕이 헨리 2세였던 시절에 당시 이제 아일랜드에 여러 소왕국들이 있었는데요. 이 소왕국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잉글랜드 영주들한테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여기 진출했는데 헨리 2세가 아일랜드에 진출한 신하들이 힘이 세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직접 아일랜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잉글랜드 국왕이 아일랜드 영주들을 거느리는 종주왕, 로드 오브 아일랜드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를 건너온 잉글랜드인과 아일랜드인들은 어느 정도 융화되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의 간섭이 다시 심해지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6세기 중반에 당시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가톨릭에 등을 돌리고 영국의 국교를 바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잉글랜드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잉글랜드는 국교회가 성립된 개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달라지자 잉글랜드는 식민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에도 자신들의 새 종교인 잉글랜드 국교회를 믿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일랜드인들은 가톨릭을 고수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죠. 이 종교 갈등은 잉글랜드의 새로운 정책으로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기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가 아일랜드 섬이고요.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을 우리가 얼스터라고 부르는데요. 17세기에 이 얼스터라고 불리는 지역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대거 이주시키는 정책을 잉글랜드가 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았던 대부분이 가톨릭이었던 토착민들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었죠. 와. 그래서 토착민들은 경작이 힘든 열악한 지역, 외곽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잉글랜드의 종교 탄압과 토지 강탈에 아일랜드인들은 아주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잉글랜드에 힘이 빠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잉글랜드에서 내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잉글랜드 내전은 1642년부터 51년 사이에 잉글랜드의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발생한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을 혼란에 빠진 잉글랜드가 아일랜드에서 아무래도 좀 그 장악하는 힘이 약해졌을 거고요. 아일랜드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올리버 크롬웰은 당시 9년 동안 있었던 잉글랜드 내전을 종식시킨 인물로 그는 잉글랜드 내전에 승리하고 직접 군대를 끌고 1649년에 아일랜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드로이다 전투였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약간 북쪽에 드로이다가 있는데 이 드로이다 성을 포위하고 수비대 전원을 물살했을 뿐 아니라 성 안의 주민들, 즉 민간인까지 약 2천에서 4천 명 정도 된 민간인들을 처절하게 학살했습니다. 당시 이제 크롬웰의 대대적인 아일랜드 정벌로 인해서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인구가 무려 15%에서 20% 정도 감소했다고 지금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데이비 씨, 이 올리버 크롬웰에 대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겠어요. 예, 그 조상만 보면 지금 열리나요. 네, 기분 정말 나쁘고 그래서 그 1997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아일랜드 정리가 영국에 정치 많았는데 크롬웰 조상 보고 도전이 난 이 방에 이 조상이 있는 대로 있을 수 없다. 빨리 치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면 그 기분 너무 안 좋으니까. 하지만 크롬웰의 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롬웰은 잉글랜드에서 자기를 따라온 개신교도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온 부하들에게 아일랜드 핵심 지역의 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다시 나눠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부분 이 쫓겨난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로 다른 가야 데로 돼? 가야 되겠는데요? 어디로 가? 땅을 결국 잉글랜드 지주한 데서 이렇게 빌려서 농사를 지는 소작농이 되었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98년에 당시 옆나라 프랑스에선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 아일랜드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때는 더 이상 우리가 식민지가 아니라 영국으로 독립하자, 그런데 공화국을 세우자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네, 이제 아일랜드를 반강제적으로 병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01년에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렇게 이미 합쳐진 3개의 국가에 아일랜드까지 더해져서 4개의 국가가 모인 연합왕국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기도 다시 한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니언 플래그의 옛날 버전에 아일랜드 깃발이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유니언 잭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국기가 저거예요? 지금 아일랜드 말고 이때 아일랜드, 이때 아, 잉글랜드의 그땐 지배를 저거였어요? 받던 아일랜드의 깃발이 이거였죠. 어... 그럼 이렇게 연합왕국의 일원이 된 아일랜드 좀 상황이 좀 좋아졌을까요? 명분만 그렇게 해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차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상하신 것처럼 여전히 식민지로서 핍박이 끊어지지가 않았고 아일랜드의 슬픈 역사는 계속되게 됩니다. 그중에 아일랜드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즉 식량 문제였습니다. 식구는 또 많은데 농사를 지을 땅이 적으니까 주식으로 삼았던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아일랜드 감자? 네, 맞아요. 감자입니다. 아일랜드에서도 뭐 밀 같은 곡물, 채소, 소, 돼지 같은 가축이 있었지만 당시에 반강제적으로 영국으로 수출을 해야 했고요. 이 상황에서 대량 재배가 가능했던 감자가 많은 식구들이 먹을 수 있었던 식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1840년대에 들어서자 아일랜드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아유. 그러니까 참 안 됐죠. 너무 위기가 많은 나라인데 바로 이 주식인 감자에 역병이 들어서 감자 대기근이 아이고야.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아유 먹고 살 게 없겠네. 어머, 썩었네요? 예, 감자 역병 말 그대로 감자의 감자 역병균이라는 세균이 증식하는 현상인데요. 이게 전염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게 왜 와? 뭐 금방 작물 전체로 퍼지고요. 금세 밭 전체에 있는 감자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 감자 역병이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일랜드인의 주식이 저렇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인데. 네, 아주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타격이 컸습니다. 점점 먹을 감자는 부족해져 갔고 그래서 결국 1845년부터 1852년까지 7년간 대기근이 일어났고요. 이 기간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와. 길거리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마을은 황폐화되었다.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인 대지주의 집 앞에 모여들어 식량을 요구했으나 곧 영국군이 그들을 쫓아냈다. 이거 보면 되게 기분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네. 저희들도 그런데. 자, 이런 슬픔을 또 이 한을 아일랜드 사람들이 참 잊기가 어렵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아일랜드도 영국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영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기근을요? 네,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합 왕국이 됐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지금도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나름의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아일랜드로 식량 수입도 늘리려는 조치를 했고 또 아일랜드 농부들이 지금 한마디 실업자가 됐는데 공공 분야에 취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당시 영국이 취했던 정책은 아일랜드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기근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관심했고 나중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아유, 근데 아마 메모차. 몇 명 있었을 거예요, 도와주는 당연히 사람. 그랬겠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나마 그렇죠.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민 아니야? 예, 이주. 해외로 맞습니다. 가야죠. 이제 생존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아일랜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장 많이 이민을 갔던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예, 맞아요. 미국이에요. 그구나. 이들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고 미국으로 가는 항로는 구원의 백길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맞아요. 있죠. 근데 마피아 배울 때 아일랜드계 미국인들 중에 마피아가 많이 있었다고. 뭐 주로 이가 이주민이죠. 아일랜드계, 뭐 이탈리아계 그런 데서 마피아가 많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일랜드인의 미국 이민 행렬이 벌어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1912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닌가 그게? 그게 맞죠? 잭. 관련돼 있네요. 이민 행렬. 맞춰 보세요.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 힌트. 에이 힌트도. 잭. 잭이 뭐야? 아. 잭 아시는 분 있어요? 잭 도슨 씨라고. 잭 도슨 씨. 예. 되게 잘생겼죠. 아. 네, 지금은 아니지만. 힌트 되게 잘 줬다. 그래요? 아 맞춰봐요. 나만 모르겠어. 아니 저는 이거 알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다 지원 알아서. 씨, 지원 씨가 맞히면 지원 형이 끝내는 맞춰야 걸로. 돼요, 이건. 저희는 기회가 없어요. 모르겠는데. 규현 씨가 되게 힌트 많이 주는데? 후루락 있어요, 후루락이?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네요. 따라라라. 타이타닉? 아 그러면 그게 제목이 사건이에요? 정답. 네, 타이타닉? 지원 씨? 네, 맞습니다. 그 배가 침몰한 거야? 네. 1912년에 일어난 사고는 바로 타이타닉 침몰 사고였습니다. 아, 저 때였구나. 네, 사실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기근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뭐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인을 싣고 떠난 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이었죠. 아, 타이타닉호에 그러면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다양한 국적이 있었지만 아일랜드계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처음 알았네. 타이타닉은 되게 유명한 배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나왔던 당시 세계 최대의 증기선이었고 또 당시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난 저게 그냥 관광 여객기인 줄 알았어. 저도 그런 줄 아니 알았어. 맞아요, 맞는데 되게 근데 호화스러워. 되게 호화스러운 배고 당시에 이제 부자들도 많이 타고 유명한 사람도 많이 탔지만 3등 칸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 3등 아, 칸이 맞네, 있잖아요. 3등 칸. 여기 3등 칸에는 이제 많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죠. 그랬구나. 부자만 탄 게 아니구나. 등급이 있구나. 1912년 당시에 아일랜드의 퀸즈타운이라는 항구에 들려서 여기서 많은 이민자를 태워서 뉴욕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상 최악의 침몰 사고가 여기서 나게 되었죠. 그럼 피터 씨,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엄청 갔던 시기인 건가요? 네, 엄청 많이 갔죠. 1800년대, 1900년대까지만 해도 3분의 1 미국 이민자는 아일랜드에서 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이민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연소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아.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이민자들 돕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이제 정치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오. 아마 조 바이든도 아일랜드 맞아요. 계열 저는 조 바이든도 그리고 빌 그렇구나. 클린턴도 아일랜드계라고 알려져 있죠. 후계자가 많이 있네요. 이렇듯 영국과의 연합은 아일랜드를 국가적 위기에서 전혀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시절보다 오히려 아일랜드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든 이름뿐인 연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영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일랜드인들의 열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기회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었죠. 아. 자, 영국의 모든 그 국가적 역량이 전쟁에 집중됐던 이 시기, 아일랜드인들한테는 기회죠. 그래서 아일랜드 독립운동 세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이라고 불리었던 그 독립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독립운동을 통해 누군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아요? 1차 대전. 네, 독일은 맞아요. 독일이랑 손을 잡았다고요? 네, 바로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또 영국과 가까운 아일랜드가 자기 편이 되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독일에 무기를 요청했고
또 독일 해군으로부터 2만 정의 소총과 그리고 100만 발의 실탄, 그리고 폭약까지 받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와, 영국의 적국과 손을 잡았구나. 네. 그런데 직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제 무기를 실제로 독일 함정에 싣고 아일랜드 해안까지 왔는데 영국에 먼저 발각이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무기가 다 압수를 당했죠. 그러면 뭐 독립운동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럴 것 같지만 아일랜드 독립군은 다른 방법으로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계획했던 거산 아래 그대로 거리 행진을 시작했죠. 이들은 영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더블린 시내 중앙 우체국을 장악했고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Irishmen and Irish women! 우리는 독립하겠다. 네, 데이비 씨, 상황을 들어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네요. 네, 그 맞아요. 우리 역사 배울 때 그 전에 역사 배우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그다음에 그때는 영국한테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영국한테. 그래서 일본어 역사하고 한국 역사 배웠을 때 굉장히 동감한 느낌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과 좀 통하는 나라가 또 아일랜드라는 얘기가 있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 독립 운동에 영국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서 일단 반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이건 영국을 곤란하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정신없는 와중에. 네,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우리가 싫다고 적국에게서 무기를 공급받으려고 했다는 게 아주 그러니까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적의 적은 친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영국군은 급하게 1만 7천 명의 병력과 장갑차, 함정을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봉기는 닷새 만에 진압이 되었죠. 자, 이 반란을 일으킨 아일랜드 독립군에게는 아주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림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유, 독립투쟁가들을 다 총살시켰나 보네요. 맞습니다. 영국군은 부활절 봉기 주동자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이 봉기로 80여 명의 아일랜드 독립군이 죽었고 또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60여 명의 아일랜드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상을 당했던 사람들은 비무장 상태였거나 아니면 봉기에 가담하지 않은 그런 무고한 시민들이었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을 또 영국이 이김으로써 아일랜드의 이 독립에 대한 뭔가 이런 의지가 네. 꺾이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땠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이 잔혹하게 대처할수록 아일랜드 사람들은 더 분노했고 더 독립을 갈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 아일랜드 독립 세력은 자기들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 공화국군이라고 불리는 IRA죠. 자, 이렇게 조직된 IRA는 아일랜드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들을 이제 몰아내기로 하죠. 그리고 영국군과 아주 치열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IRA는 주요 인물에 대한 선택적인 암살, 내복 공격, 주요 건물 습격 등 여러 게릴라 전술로 영국군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 영국 입장에서도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라와의 이 싸움,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싸움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2년 6개월간의 소모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영국도 힘에 붙여서 아일랜드와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과거 많은 영국인들이 이민 가서 터를 잡고 있는 북아일랜드 지역을 뺀 나머지 아일랜드 지역을 분리하고 그 나머지 그 지역을 독립시키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지도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영국의 지도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그렇죠. 100년이 딱 되었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922년 4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지금의 UK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영국이 아시아 무역 항로를 반드시 장악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차. 맞습니다. 바로 차였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중국산 차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19세기 이제 빅토리아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류층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차 물 먹을 듯이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향신료 제치고 완전 제일 인기 무역품 돼버렸죠. 그래서 이 원래 중국에서 유럽까지 가려면 그 실크로드 거리도 너무 멀고 세금도 많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쪽 해안 이 루트를 발견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영국은 그렇게 결심했죠. 아, 차를 마시려고. 그렇죠. 네, 빨리 원하니까요, 사람들이. 교수님, 그러면 영국이 이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독을 들인 곳이 어디예요? 당시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중국의 차를 수입하는 최단 거리의 바닷길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눈독 들인 바닷길은 바로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좁고 긴 해협인 물라카 해협이었습니다. 진짜 좁다. 넓은데 나 또 왜 저렇게 좁은 데서 하지? 저게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넓어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식민지로 삼은 인도에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범선을 타고 중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배가 쉬어가면서 물도 보급받고 식량도 보급받고 하는 곳이 필요했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 바로 물라카 해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국이 물라카 해협을 손에 넣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그렇죠.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네덜란드가 이미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말레이 반도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뒀죠. 그것이 어디일지 보실까요? 당시 서쪽에서 동부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라카 해협, 하나는 순다 해협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마련한 거점은 북서부에 위치한 페낭, 남서부에 위치한 벤쿨렌입니다. 하지만 페낭은 물라카 해협에서 너무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게다가 네덜란드가 바타비아 앞 순다 해협으로 들어오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요건을 개선하고 네덜란드의 행포를 피해서 물라카 해협에 새로운 그들만의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 새로운 항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물라카 해협을 지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가운데 하나인 싱가포르 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싱가포르를 처음으로 주목한 인물이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래플스가 싱가포르 섬을 선택한 이유는 1819년 1월 이곳을 발견했을 당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세력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수세기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 이때 샀어야 돼. 대박이다, 이때 샀으면. 근데 왜 이렇게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는 거예요, 싱가포르 쪽? 위치가 저렇게 좋은데. 사실 당시 물라카 해협 주변에는 많은 섬들이 있었지만 모두 말레이 반도의 물라카 주변이나 인도네시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싱가포르 섬은 무려 4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섬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그렇다면 래플스가 처음 싱가포르 섬에 상륙한 이후에 마주한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허허 벌판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울창한 정글과 늪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아, 최악이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질척이고 농사를 짓기 힘들었죠. 거기에다가 1년 내내 열대기후로서 고온다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로 인해서 병해충이나 전염병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조건이 열악하다. 거기에 더해서 이 싱가포르 섬이 죽음의 섬으로 불리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더 큰 문제예요? 네.
사람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 맞습니다.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물론 싱가포르에도 여러 개의 작은 하천들이 있긴 한데요. 국토의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 길이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가장 긴 강이 칼랑강인데 길이가 10km밖에 안 돼요. 한 강이 514km. 그거 감안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이 얘기는 곧 자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척박한 땅과 기후, 부족한 식수로 인해서 싱가포르 섬은 래플스가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진 땅인 이유가 있었네요. 거기에 또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 살기를 꺼려했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살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몇 가지예요 지금? 뭐 때문이지? 바로 바다에는 언제나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바다? 해적? 맞습니다. 해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저기로 뭘 보고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지? 매력이 없는데? 기록처럼 싱가포르는 버려진 섬이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나 해적들이 은신처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그래야 해적들은 싱가포르 섬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선박이 보이면 급습해서 귀중품을 약탈하거나 아니면 배를 통째로 빼앗아서 해적선으로 만들어버렸죠. 또한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으면서도 강대국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골치 아픈 땅. 그래서 얘기만 들어보면 아무도 뭐 탐날 만한 섬이 아닌 것 같은데 래플스는 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래플스는 1819년 2월 당시 싱가포르를 지배하고 있던 조호르 술탄국의 술탄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싱가포르에 무역 항구를 건설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래플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물도 없고 해적까지 사는 이 섬을 얼마에 사겠다고 제안을 하시겠어요? 에이 이거 싸게 주세요 이거 어차피 안 쓰는 땅인데. 맞아. 헐값에 주세요. 이래. 기록에 따르면 래플스는 매년 술탄에게 5천 스페인 달러. 그래서 현재 하나 가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0억 원을 지불합니다. 매년 그렇게 줬다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섬을 통치하는 통치권자, 술탄이 임명한 통치권자에게는 3천 스페인 달러, 하나 가치로 약 9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래플스가 돈이 많아요? 국고를 그렇게 막 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영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베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섬에 엄청난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안목이 줬을 있다. 것 같은데. 안 해도 줬을 것 같은데. 래플스 이상해. 그래서 당연히 조호르 술탄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서 거액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영국은 마침내 싱가포르에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교수님, 영국이 싱가포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네덜란드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네덜란드는 이미 물라카와 바타비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갖거나 말거나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 물라카 해협에 중요한 길목에 항구를 건설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에 네덜란드는 조호르 술탄국이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조호르 술탄국의 지배를 받는 싱가포르도 우리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왜 뒤늦게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이 되면서 싱가포르는 버려진 섬에서 물라카 해협의 핫스팟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 싸움이 길어지던 때에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나라는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싱가포르를 두고 벌어진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조건을 내세워 조약을 맺는데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정답. 누가 딱 주인이다 이런 걸 정하지 말고 공동 통치를 하자. 오답입니다. 혜성 씨, 오답인데 그 중간을 생각해 보세요. 중간 정답. 네. 반반씩 가지자. 지효 씨, 정답. 아. 영국과 네덜란드 조약의 조건은 바로 동남아시아를 반씩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824년 3월에 맺은 영국 네덜란드 조약입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와, 아이,
아예 땅을 바꿨네. 이건 두 나라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물라카 해협을 기준으로 영국은 북쪽, 네덜란드는 남쪽을 관할하면서 그 위치를 표시해 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영국은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물라카와 페낭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대가로 영국은 네덜란드에게 벤쿨렌을 양도하게 되죠. 영국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게. 그래서 이 조약은 훗날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분리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는 말레이시아, 아래로는 인도네시아가 되는 것이죠. 남의 나라를 자기들끼리 저렇게 나눠 가진 게 맞습니다. 참 웃겨요. 네. 이후에 같은 해 8월에 영국이 싱가포르의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오게 되면서 싱가포르는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가 됩니다. 이렇게 마침내 싱가포르를 통치하게 된 영국은 죽음의 섬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섬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격적인 도시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1822년 싱가포르 강 남쪽에 위치한 습지대와 늪지대를 흙으로 메우고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상업지구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개간해 나가는 동안 영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식수를 공급해요. 맞습니다. 싱가포르가 무역항으로 이용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식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수 과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1868년 싱가포르 섬 한가운데 최초의 저수지인 맥리치 저수지라고 하는 것을 건설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정글 한가운데 있는 작은 호수였어요. 하지만 이후에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면서 댐이라든가 배관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이렇게 완공된 저수지는 싱가포르의 물 공급은 물론이고 바닷길을 오가는 선박들의 용수 공급처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맥리치 저수지는 싱가포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싱가포르 살렸네. 네. 교수님, 싱가포르가 이 항구의 모습을 갖춰가면 갈수록 이 해적도 노릴 테고 이에 대한 뭐 대책도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상선들이 너무나 많이 드나들게 되면서 그들은 곧 해적들의 타깃이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대비해야 됐습니다. 이에 영국은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가 세워지기도 하고 대포가 설치가 되면서 감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곳은 영국 식민정부의 중요한 지휘본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최슬혜 작가님, 이 싱가포르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서 응번까지 동원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세포이라고 하는데요. 세포이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용병인데요. 레플스경이 군사기지를 건설할 때 세포이가 한 100여 명 정도 동원이 되었고요. 이후에도 세포이를 더 배치해서 싱가포르의 경찰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기지가 완성이 되자 영국 해군은 남중국해와 물라카 해협에서 활동하는 해적들을 진압하는 일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래플스와 영국의 적극적인 도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서 죽음의 섬이었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항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당시로서는 누구도 싱가포르가 항구 도시 열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의 무명에 가까웠죠. 그래서 영국은 싱가포르를 1819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를 하고요. 관세를 일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와. 그럼 다 저기서 거래하려고 그럼 그래요? 너도 나도 다 오지. 맞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선박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싱가포르의 교역량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머리를 진짜 잘 썼네요. 아, 심지어 무역의 중심 아니에요. 건데 세금이 없대. 그래서 무역하는 상선이 거의 드물었던 싱가포르에 개항 초기 2년 반 동안 약 3,000척의 배가 드나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요. 싱가포르의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무관세 정책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난 것이죠. 이로써 싱가포르는 세계 각국의 상인이 몰리는
활기찬 항구 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장인들 여기서 뭐 거주하는 사람들 상인들한테는 되게 좋은데 관세가 없다 보니 어쨌든 돈을 벌려는 목적인데 관세가 없으면 영국 득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배들에게 관세를 받지 않더라도 항구 이용료라든가 창고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수입을 거둘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무역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뭐야?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가 중개인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상인들에게 필요한 무역 거래를 주선해 주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플랫폼 사업. 와. 그렇죠.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가 무역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바퀴나 식품을 담는 깡통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은 말레이 반도의 원료가 되는 고무, 주석 이런 농장이나 광산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된 천연 원료들을 싱가포르로 가지고 와서 가공을 거쳐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던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매매 차익으로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수입 루트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뭐 피터 씨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사과할 괜찮죠. 일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싱가포르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영국 덕이 컸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발전하는데 영국 이외에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닷길에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닷가에 큰 변화? 바로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된 겁니다. 이집트 지도를 수에즈운하. 한번- 지금까지는 유럽의 상선들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멀리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왔어야 됐어요. 하지만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거리로 물라카 해협이 곽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하, 네덜란드 망했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오려면 최소 120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항해 일정이 얼마나 단축이 되었을까요? 한 40일. 비슷합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까지 5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처럼 싱가포르는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중요해지는구나. 실제로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에 총 무역량이 전년도 3,900만 달러에서 7,100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20세기 들어와서 싱가포르는 홍콩 못지않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와, 레플스. 야, 레플스의 큰 그림이죠. 진짜 타이밍도 좋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항구로 명성을 떨치게 되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싱가포르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민자의 나라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피터 씨, 근데 이 싱가포르가 되게 작잖아요. 네. 이 좁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면 관리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래플스도 그 늘어나는 인구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머리 쓰다가 인종별 약간 이렇게 분리했죠. 아, 따로 나라마다. 여기에 중국인이 있지, 인도인, 유럽인, 말레이인, 아랍인 등등등. 그래서 그 해변을 따라서 따로따로 줬죠. 근데 영국은 원래 divide and rule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할하고 통치한다. 그거 제국주의 마인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늘 생기죠. 어디 가든 인도에도 그렇고. 아, 그것도 사과드릴게요. 네. 영국을 미리, 대신해서. 미리.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싱가포르 성장을 견인하는 한 민족이 유입되게 되는데 어떤 민족일 것 같으세요? 싱가포르 하면 대표적으로 중국? 맞습니다. 바로 화교입니다. 화교.
화교는 중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싱가포르로 모여든 것일까요? 거기만 몰릴까요? 아, 중국인이 없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아편 살기 존재. 힘들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뜰 것 같으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8세기 후반 서구 열강들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막 개척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무라든가 주석 광산 농장들이 생기니까 일자리 여기에서 때문에. 일할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화교가 얼마나 많았냐면 14만 명의 싱가포르 전체 인구 가운데 8만 7천 명이 화교였습니다. 와. 과반수를 넘었죠. 네. 당시 화교들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노동자로 일하거나 중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부 화교들은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 도시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대한 부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화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견제해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띄워주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이 식민 정부로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최고 3분의 2가 화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야. 그럼 영국 입장에서도 화교가 많은 게 이득이네요. 그렇죠. 싱가포르의 행정, 보건, 의료, 경제 모두가 돌아가게 하려면 화교 커뮤니티 핵심인 화교 협회의 리더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아, 입김이 그래서 이렇게 세네요.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부를 장악한 화교 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영국은 그 어느 민족보다 화교를 대우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영국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교역품인 네모 사업권까지 화교에게 넘겨주었는데요. 네모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혜성 씨. 향신료를 무역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사업권?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규현 씨, 그릇, 도자기 이런 거.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영국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편. 오. 지원 씨, 정답입니다. 아, 이거 또 학습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아편 사업? 영국이 화교들에게 넘겨준 것은 바로 아편 사업권입니다. 마약. 당시 아편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화교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교가 아편으로 많은 돈을 버는 만큼 영국 역시도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화교의 이런 성장에 제동을 거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건의 발단은 호시탐탐 영국의 식민지를 노리는 한 나라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일본? 정답입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에? 갑자기?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일본이 점령했는데요. 항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양손을 들고 일본군에 항복하는 영국군의 모습이 보이시죠? 일본은 1941년 12월 그 유명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영국령인 홍콩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모아서 남진을 하면서 바로 1942년 2월 싱가포르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와. 확 뛰었네. 그렇게 일본은 싱가포르를 점령한 이후에 세계적인 항구 도시인 싱가포르의 부를 손에 넣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화교. 그렇습니다. 바로 화교를 탄압해서 자본을 갈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일본은 1942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싱가포르 화교들을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학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숙칭 대학살 사건입니다. 숙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숙청입니다. 아, 일본은 왜 이렇게 학살을 많이 한 거야? 그냥 죽였네요. 네. 일본 병사가 총검 연습을 위해서 죽은 화교의 시체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반항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화교의 목을 시내 본보기로 전시하는 등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진짜. 이처럼 한 달간 이루어진 숙칭 대학살로 인해서 당시 싱가포르 인구가 90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최소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와.
이처럼 지리적 이점을 활용을 해서 성장해 나가던 싱가포르와 화교는 잔혹한 일본의 통치기를 겪으면서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탄압이 거세지던 1945년 8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갑작스럽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이 3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또다시 누군가가 채우게 됩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영국?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자기가 다 지어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해놨잖아. 다만 돌아온 영국은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싱가포르가 영국에게 자치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똑같이 독립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치권만 요구한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과 자치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독립국가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외교, 국방, 경제에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 안에서 제한된 자치권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영국군 비호 아래 살아왔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자체적인 군대가 거의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싱가포르의 핵심 산업은 주변국의 천연 자원을 가지고 와서 중개 무역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이 말은 즉 주변국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57년 말라야 연방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영국이 싱가포르의 요구에 따라서 자치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화살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은? 맞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은이 흘러가는 방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은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요. 명나라로 유입되어서 명나라는 마치 은이 빨려 들어가는 우와. 블랙홀과 같다라는 그렇게 불릴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근데 교수님 왜 전 세계 은들이 왜 이렇게 명나라로 몰리죠? 자, 그 밑바탕에는 대항해 시대, 즉 유럽 강대국들의 경쟁적인 식민지 개척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이때 가장 희생됐던 곳, 바로 지금의 남아메리카 대륙이죠. 1545년 유럽 강대국들을 야, 정말 대단한 거야 라는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바로 볼리비아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은 매장량을 뽐내는 포토시 은광이 발굴이 된 겁니다. 포토시 은광 외에도 다양한 은광이 발견이 되면서 16에서 17세기 중 아메리카에서 은 채굴량은 최대 연간 28만 킬로미터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당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고급 비단, 도자기, 향신료, 그리고 차 등 명나라의 물건이 대단히 사치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뭘 줘야 되냐면 대량의 은을 주고 명나라 물건을 일방적으로 사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수님, 근데 그 명나라 사람들은 왜 은을 요구했던 거예요? 명나라는 사실 15세기부터 기존에는 현물을 쓰던 것을 은으로 중심 통화를 바꾸기로 하면서 세금을 은으로 내게 했어요. 이 때문에 갑자기 은이 중요성이 높아지고요. 나라에서는 직접 은화를 만들거나 은광을 발굴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결국 명나라는 은의 수요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유럽은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해서 은의 보급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전 세계의 은이 지금 명나라로 몰려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결제 대금을 은으로 달라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자 명나라의 남쪽 해안에 있는 이 마카오, 광주, 천주, 월항 등의 도시들은 점점 유럽 상인들이 은과 물품을 교환하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엄청 발전했겠다. 등극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야, 은이 넘쳐났겠는데요? 자, 이처럼 명나라의 지금 남쪽 바다에서는 여러 유럽의 열강들이 막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경쟁하고 있을 때 명나라는요, 여전히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명나라를 바짝
바짝 긴장시킨 강력한 또 다른 오랑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주족이 세운 후금입니다.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명나라 영토를 대부분 장악했어요. 그리고 1644년 이 치열한 전쟁 끝에 명나라는 결국 패배했죠. 결국 세계 육지 면적의 10분의 1을 차지하면서 훗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다스리는 청왕조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자, 그렇다면 명나라는 해양 정책에 되게 소극적이었잖아요. 네. 청나라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했었죠. 아니요. 청나라도 명나라보다 더 오히려 강력하게 바다를 닫았어요. 맞다. 바로 바다에 청나라의 매우 위협적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였을까요? 바다에 바다에. 왜 그래? 아닙니다. 바로 명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청나라에 반대하면서 나는 청나라가 싫어요! 라고 펼쳤던 인물. 바로 정성공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정성공은 명나라의 해군 집안 출신으로 막강한 해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강력한 해군을 이용해서 대만을 공격해서 빼앗은 지역에 동령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청나라 영토와 인접한 동남 연해 바다를 지금 쫙 장악했죠. 그리고 청나라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북방 출신이었던 청나라 만주족은 해전이나 해상 활동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지금 신출귀몰하는 정성공을 잡으려고 했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 정성공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이걸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청나라는 정성공의 이 세력, 소위 반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1661년 청계령을 명령한 거예요. 해상을 막고 싶어.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청계령을 실시하며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명령이 청계령이에요? 맞아요. 정답. 네, 규현 씨. 아주 그냥 배 갖고 있으면 다 죽는 거야. 배를 다 없애버려라. 배를 다 없애버려라. 규현 씨, 비슷한데 오답입니다. 청계령. 자,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자, 수도를 옮기는 걸 뭐라 그러죠? 천도. 천도. 천도는 도를 옮긴 거잖아요. 천개는 뭘 옮긴 거예요? 개. 개. 개가 뭐예요? 개가 뭐야? 개가 뭐예요? 아니, 땡개. 땡개요? 꽃게? 땡개. 땡개예요. 땡개요? 땡개. 땡이 뭘까요? 땡. 자, 여기까지 가르쳐줬는데. 자, 무슨 개? 자,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기억. 기억. 기계. 오답입니다. 자, 군계.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힌트를 진짜 못 먹는다 우리가. 땡개라잖아 땡개. 무슨 땡개? 정답. 네. 그 해안가에 자체에 살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전부 다 뒤로 그래서 경계로 옮겨버리는 거죠. 이영 씨, 정답입니다. 아. 해안 지역을 완전히 비워버려라라고 하는 와, 명령을 내요. 경계가 땡개예요. 천개라는 말은 풀면 설명하면 경계를 옮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명령이다. 청나라는 이 해안을 따라서 20에서 30km에 달하는 지역에 청계령을 실시해서 사람들 전부 강제로 쫓아내고 내륙으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죠. 해안지대는 텅 비어버리죠. 아. 그러면 교수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자신도 고향이고 모든 터전이 다 있는데 날벼락이잖아요. 완전 날벼락인 거죠. 네. 바다 근처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 뭐 하면서 삽니까? 어업했겠죠. 혹은 연애 교육. 그런데 내륙에서 살면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살 방법이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청나라가 강력하게 해안 전체를 완전히 비우는 조치를 시행한 건 그만큼 정성공 세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자 공급을 일절 중단시키고 왕전하게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강압적인 천계령이 효과는 있었어요? 있었죠. 해안 지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정성공 세력에 협조하거나 투항하던 사람들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얻어먹을 게 없구나. 하지만
청결형이 오래 지속될수록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였을까요? 아니 외부 물자가 못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해안이 황폐화가 되죠. 못 나가고. 그럼요. 예, 해안 지역에서 모든 무역을 차단하니까 기존에 들어오는 게 스톱되죠. 뭐죠? 은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운이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후진해지죠. 이는 상인들과 생산직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바다를 완전히 닫아버리자 청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흔들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좀 바보 같은 짓이야. 자, 이때 위기를 타개한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1661년 직위에서 청나라를 최고의 번영기로 이끌었던 제4대 황제 한 글자만 알려주세요. 강희제? 강희제였습니다. 어떻게 알아? 나 처음 들었는데. 강희제를 어떻게 알아? 여기가 중국적 후통인데요? 자, 강희제는 청나라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청나라 중심의 해양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단 바다에 위협이 되는 존재 있었죠? 1683년 군대를 파견해서 동명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이로써 바다에서 반란의 싹을 일단 차단해버려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발전시켜야죠, 저 라인.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오. 강희제가 천계령을 일단 해제하고요. 여기에 표시된 4곳 네. 새롭게 개방하면서 세관을 설치했던 항구들입니다. 각각 상해, 영파, 함은, 광주였죠.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거네요. 네. 아니 근데 동해영 씨 왜 하필 이 항구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 강희제가 이 항구들을 선택하는데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상해와 영파는 대운하로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항구를 통해서 은나 문풍들은 대운하를 통해서 빠르게 전국적으로 운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나라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차게 되는 거죠. 강희제가 이 항구를 개방하니까 유럽의 상인들은 청나라에 사고 싶었던 물건인 도자기, 비단, 차를 사기 위해서 막 앞다투어 몰려올 수가 있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죠? 반전? 바로 4개 항구에서 실제로 외국 상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북경에서 제일 먼 광주만 열어준 거예요. 거기는 운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운하도 없고 제일 머니까. 나머지 3곳은 유럽 상인들이 직접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고 청나라 상인들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유럽 반쪽짜리 개방이네. 유럽이 열받지. 이영 씨 그럼 항구를 열어주긴 했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열어준 거네요. 네, 심지어 그 항구에는 그 해관이라는 관청을 설치해가지고 드나드는 그 무역 상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상인이 바다 나가서 무역을 하고 싶으면은 그 해관에 가서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목적지를 신고를 해야 되고 자기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보증인이 필요할 정도로 규정이 정말로 엄격했습니다. 이 청나라 화끈하게 뭐 이렇게 개방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네, 아쉽게도 없습니다. 강희제 주고 나서부터는 더 폐쇄적으로 변했거든요. 자꾸 유럽 상인들이 법을 어기면서 청나라 항구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광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막아두면 원래 더 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청나라의 이런 무역 정책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어땠던 거예요? 당시 유럽 국가들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더 확장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점점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유럽 국가가 특히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어느 나라였어요? 영국이요. 맞아요, 영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 이후 중국의 차가 유럽에 유입을 됐는데 영국의 상류층에서는 대단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차는 기존의 가장 중요한 무역품인 비단과 도자기를 완전히 제쳐버리고 청나라의 수출품 중에 1위로 급부상하게 돼요. 근데 중국 차도 진짜 좀 오래된 차들 먹어보면 보이차 이런 거. 엄청 다르더라고요. 네. 맛있더라고요. 아, 중국인 다 됐어. 니하오.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늘었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차 수입량이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수요가 높은 고급차를 직접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영국이 청나라한테 엄청 매달렸겠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청나라는 영국에서 수입하고 싶은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와. 사실 중국 쪽이 좋아할 만한 거는 축구 선수 말고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였으면 백컴 하나를 받는 대신에 그치, 그치. 했었겠죠. 근데 중국은 필요한 게 없으면 굳이 무역을 할 이유가 비싸게 없잖아요. 팔고. 그러나 중국도 원했던 게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에 차를 수입할 때 물물 교환은 절대 할 수 없고 은으로 구입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랬겠네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건 1792년 영국의 조지 맥카트니가 이끄는 영국 사절단이 청나라의 권력제를 아련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무릎을 조화린다. 꿇고 있네요. 네. 일단 여기서 보면 그림 속에서 영국 사람들은 보석이나 새장 등 온갖 물건을 내보이고 있죠. 영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사달라고 들이미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권룡제는 관심 1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보이죠. 이처럼 영국이 일방적으로 청나라에 차를 수입하는 불공정한 무역이 이어지자 영국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차를 사들이느라 영국에서 갖다 줘야 될 은이 거의 동날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국은 전 세계 식민지에서 기껏 끌어다 모은 은을 전부 다 청나라에다 가져다 바치는 그런 형세가 꼴이 돼버렸던 거죠. 아 자주 끊지 그거 차를. 그러니까 영국은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무역 적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영국도 야 우리 청나라에 팔 만한 거 없어? 라고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아편. 바로 청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아편이었던 거죠. 영국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착취한 아편을 재가공해서 청나라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영국은 아편에 대한 값으로 청나라의 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은 덕분에 이전에 입었던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아편의 유입량이 폭발적으로 중국 안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청나라에서 새어나가는 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이제 또 반대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청나라 조정,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청나라군이 영국의 상선에서 막대한 양의 아편을 몰수해서 소각해버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편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영 씨, 당시 영국 해군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당시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군함 총량이 이제 약 26만 톤. 더군다나 이때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기 엔진을 장착한 철제 군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청나라 배는 나무로 만든 목재선이었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대포 한 방 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대운하였습니다. 발목을 잡았어요. 네. 뭐지? 왜지? 진짜? 대운하는 명나라 때부터 중국 내 물자 이동의 동맥과도 같은 것이었죠. 네. 만약 대운하가 막히면 청나라 내부 경제와 군사력이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운송이 안 되니까. 영국이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아이고. 1차 아편 전쟁 때는 양자강 하구의 주산 군도를 점령하고 함대를 둘러 나눠서 한 편은 양자강과 연결된 대운하를 봉쇄했죠. 그리고 다른 편은 해안을 따라서 북경의 코앞까지 올라가서 바로 위에 있는 천진을 압박했습니다. 예상대로 청나라는 물자 공급에 큰 압박을 느끼고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에 번성을 가져다 주었던 대운하가 역으로 중국의 패망으로 가는 하이패스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떡해. 저 독이 됐네. 결국 1842년 8월 청나라는 영국과 역사적인 조약을 맺게 되죠.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광주, 하문, 복주, 영파, 상해 5개 항구를 개항한다. 개항한 항구에 영국 영사를 주재시킨다. 개항된 항구에서는 양국이 합의한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항구를 열고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보면 영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청나라와 활발한 무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난징 조약 후에도 영국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망했다. 영국은 결국 5개 항구뿐만이 아니라 청나라의 항구 전체를 개방해 줄 것, 아편 무역을 합법화해 줄 것까지 요구합니다. 아, 아편 무역을 합법화라고? 그 때문에 1856년 2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협력해서 청나라를 침략했고요. 이 2차 아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1858년 영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진작에 그냥 했었으면 저런 것들이 더 자기네들이 더 이익 볼 수 있게끔 먼저 선 조약을 맺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역으로 지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자, 이 조약 때문에 청나라는 결국 영국과 프랑스에 총 600만 양의 은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은이면 당시 곡물을 약 18억 킬로그램이나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약 50만 명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 차 살 때 쓴 돈을 그대로 다 수거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차츰 경제적 주권을 상실하고 서구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런 노예 사냥은 서아프리카 지대에서 특히 활발했는데 1700년대 이후 서아프리카의 제1 수출 품목이 금에서 노예로 바뀌었을 정도로 아니 노예를 수출 품목이 노예예요? 네, 무슨 물건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금을 캐서 파는 것보다 노예를 잡아서 파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됐던 겁니다. 그럼 죄 없는 그냥 같은 네, 요즘 많은 경우 동족들은요? 그냥 가서 약탈하거나 납치하거나 하는 식으로 노예들을 잡았어요. 사실 노예는 무자비한 폭력과 잔인한 살인 속에 만들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이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노예를 팔아서 부자가 된 나라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서아프리카 베냉 지역에 위치했던 다호메이 왕국의 경우 노예 무역이 가장 중요한 국가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노예 무역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왕국 자체가 노예를 모으기에 군사력을 최우선으로 움직이는 군정 사회로 변하게 되었고 군사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결국 더 많은 노예 무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오메이 왕국은 노예 무역에 직접 국왕이 관여했고요. 그들은 노예를 팔고 총을 얻었고 그 총으로 다시 가서 노예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들까지도 어느 날 몰래 불시에 납치해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약탈 과정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남긴 기록이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들은 아이들의 부모를 모두 잡아갔지만 노예가 되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죽여버렸다. 죽은 이들은 마치 개처럼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 네, 참 참담한 기록이네요. 이 기록처럼 노예를 포로로 잡고 그런 다음 이제 선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6살 미만의 아이들은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6, 7세가 넘는 아이들은 이제 해안으로 향할 무리로 구분지어서 한쪽에 모으고 노인과 환자들은 거의 방치해 두었죠. 왜 그랬을까요? 뭐 안 팔리니까. 네, 어차피 두고 가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로 분류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이들을 데리고 항구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노예들은 백인 노예 상인들이 있는 해안까지 끝없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해안가 가까이 살아도 수백 킬로미터는 걸어가야 했고 심지어는 동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서아프리카 해안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걸어서요? 네. 그냥 걷기에도 힘들었을 이 먼 길을 노예들은 이렇게 나무로 된 형구를 목에 찬 채 긴 행렬을 지어 끌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저런 상태로 뭐 몇백 킬로를 걸어가다 보면은 뭐 도착하기도 전에 죽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고통 때문에 중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죽은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그대로 길가에 버려졌고, 그래서 노예 상인들은 이전에 먼저 길을 떠난 흑인 노예의 시체를 이정표 삼아서 그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이렇게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해안가에 도착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노예 무역선? 근데 노예 무역선이 매일 와서 매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구에 노예를 태우고 갈 배가 늘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가 올 때까지 나무 우리에 갇혀서 기다려야 했던 거죠. 한 기록에 따르면 높이 3m 정도의 벽으로 둘러싸인 17제곱미터 나무 우리에 200여 명 정도의 노예들이 갇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자는 건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배설이라든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배설물 냄새, 시체 썩는 냄새까지 참아가면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당시 노예 해안의 상황을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야, 거의 뭐 수용소 같아요. 자, 여기 먼 곳에 정박 중인 유럽 배들이 보이시나요? 한 7척 정도가 보이는데요. 네. 이 유럽 함선들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 다오메에 왔고, 다오메의 사람들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다오메이 왕국은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노예 가운데 약 20% 정도를 공급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아프리카 최대의 노예 수출국이 됩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뭔가 이 노예 역사를 딱 봤을 때 되게 어떻게 우리 백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시각으로 봤는데 뭐야 우리가 먼저 우리도 했네 서로가 했네 이렇게 좀 그때 감정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예. 맞아요. 그 토니 블레어도 영국 총리 예전에 아프리카 뭐 가나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뭐 이런 노예 무역 영국 역할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당시에도 가나 그 대통령이 뭐 물론 영국도 많이 잘못했지만 근데 이쪽에 사악한 사람들도 많았다. 아프리카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다가 배가 도착하면 그들은 이제 노예 상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괜찮은 상품인지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저런 그림을 영화에서 또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약간 꼼꼼하게 봤어요. 입하고 눈 특히 그 각막이 흐리면 안 되고 또 치아를 빠졌는지도 확인하고 치아가 빠졌으면 몇 개 빠졌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그렇게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총 하나, 술병 하나 이렇게 사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장 보듯이 이렇게 네. 진짜 물건 보듯이 본 거네요. 비참하죠. 네, 이렇게 거래가 끝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이 해안가에 걸어오면서 겪었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평가가 좋지 않아서 안 팔린 노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노예로 팔리지 못한 이들의 상황은 좀 더 나았을까요? 그냥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패트릭 매닝이라는 학자의 연구를 보면요.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혹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팔리지 못하고 남은 노예가 대략 50% 정도로 이 사람은 추산을 합니다. 50%? 절반 정도가 팔리지 못한 거잖아요. 이 팔리지 못한 노예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요? 학살이에요, 설마? 네, 결국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은 이들을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데리고 있거나 돌려보내는 비용이 더 비싸기도 했죠.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789년에 영국 의회에
노예 상인들이 출두해서 청문회에 이렇게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불려갔던 노예 상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을 구해주었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샀으면 그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죽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누군가는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노예로 팔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배에 올라탔던 이들의 공포감도 극심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내가 건강한지 확인하려고 배에 오르자마자 나를 이리저리 밀치며 험하게 다뤘다. 내가 악령이 판치는 세상에 끌려왔고 그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벌건 얼굴에 산발을 한 무시무시하게 생긴 백인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냐고 나를 잡아온 흑인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진짜 비극은 사실 노예의 선을 오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노예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전 이거 알아요. 설마 그래 이거 본 거 같아 나도. 말도 안 돼. 아우, 진짜로. 저는 처음에 뭔지 모르고 봤을 때 배를 그냥 구성하는 부품을 그런 단면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 반면도 충격적인데 저 밑에 그림 보니까 이게 또 여러 층으로 돼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격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그림은 나중에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노예선의 참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룩스호라는 배의 화물 적재 공간 계획을 여기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1781년에 건조된 브룩스호는 297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노예를 실어 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노예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자, 한번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흑인 노예들이 290명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빽빽하게 누워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하갑판 위로 상갑판이 있는데요. 이 상갑판에 추가로 130명이 더 누울 수 있었고 또 이제 곳곳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자투리 공간들. 여기에도 또 노예들을 눕혔기 때문에 방금 본 이 포스터에 노예가 총 490명 정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490명? 노예들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명확하게 지낼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크게 성인 여성 그리고 성인 남성 아이들로 섹터가 나눠져 있었고요. 그 구별된 3개의 거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5년간 11번의 노예 무역 항해를 했던 브룩스호는 5,0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을 승선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버티지 못했던 흑인들도 예, 정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제대로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아프리카 흑인이 배에 올랐지만 그중에 살아서 땅을 밟은 노예의 수가 4,500명 정도였습니다. 즉 브룩스호의 사망률이 약 11% 정도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1662년부터 1807년 사이에 사망한 노예의 비율이 7명 중 1명, 즉 약 1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차이만큼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저 차이가 바로 중간 항로에서 죽은 노예의 수를 나타내죠. 브룩스호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예선에서 정말 많은 노예들이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과적이었습니다. 즉 기준보다 사람들 더 태운 거죠. 브룩스호만 봐도요. 원래 허가된 승선 인원이 454명 정도인데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 수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장기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 좁은 공간에 빽빽히 사람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숫자는 1788년에 노예 한 명에게 할당할 면적을 정한 법률이 통과된 후의 숫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1781년에 1차 항해 때는 650명, 1783년에 2차 항해 때는 619명, 1785년에 3차 항해 때는 740명이나 부룩소는 노예를 태웠습니다. 허가된 게 450명 정도인데. 네. 이건 다른 노예선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과적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돈이었죠. 영국에서 서아프리카 그리고 서인도 제도를 오가는 장거리 항해를 해야만 했었잖아요. 기간으로만 따져도 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로 가는데 6에서 8주가 걸렸고 또 영국에서 아프리카, 서인도에서 영국으로 가는 항해를 더하면 몇 년이 걸리기도 했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예를 더 많이 태우고 가서 더 많이 팔아 수익률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화물 카고라고 불렀거든요. 노예선의 선원들은 흑인 한 명 더 실는 일을 그냥 화물 하나 실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와, 진짜. 여기에 과적을 했던 더 끔찍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길에 죽는 노예들이 나올 테니 그걸 감안해서 더 많이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적을 하면 다시 치사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그걸 또 감안해서 더 많이 태우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숨졌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노예선의 위생 상태였습니다. 일단 노예선의 그 구조를 보면요. 여기 화장실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관보다도 더 좁은 곳에서 그들은 손발이 묶인 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물을 본다고 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누워서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똥 오줌이랑 같이 그냥 자고 계속. 그렇죠. 심한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서 봤듯 차곡차곡 위아래로 포개져서 탑을 쌓듯 누워 있는데 그 누운 상태로 용변을 보니까 그 경우 배설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몸에 떨어지기도 했죠. 즉 노예선의 구조를 보면 질병이 쉽게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옥이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배의 상태가 이렇게 나쁘다 보니까 병에 걸리는 일은 아주 흔했죠. 노예들은 이질 그리고 그로 인한 고열에 시달리는 일이 아주 빈번했는데요. 노예선에 승선했던 한 의사는 이질과 고열이 휩쓸고 간 하갑판을 다녀온 후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갑판 바닥이 피와 점액질로 뒤덮여 있는 모습은 가히 도살장이라고 부를 것 외에 달리 비교할 것이 없었고 악취와 더러운 공기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도 정말 뭐 충격받고 미치거나 또 자살을 시도하거나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자, 노예선 안에서 흑인 노예들이 죽어갔던 세 번째 이유는 부실한 영양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노예선 선장들이 많이 죽을 걸 예상하고 더 많은 인원을 태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곧 다른 물품을 실을 공간을 줄였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늘 식량과 물이 부족했습니다. 노예들의 식사는 하루에 한 끼, 많으면 두 끼였고요. 주로 옥수수로 쓴 죽, 아니면 완두콩과 쌀을 소량의 고기와 섞은 그런 식사를 했죠. 많은 노예들이 영양실조와 탈수 때문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이들은 곧바로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죠. 그야말로 노예선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해상 감옥이자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인 노예들이 죽어가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대우였죠. 대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진이요? 사실 노예선 선장들이요. 배에 탈 때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챙겨갔습니다. 노예들을 구속했던 것들 같은데. 아니 너무 크다. 그러니까 단순히 묶어놓는 거 이상의 용도로 이상인 썼다는 거예요. 거겠죠. 예.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용도의 이런 물품까지도 필수적으로 선장들은 배에 실었습니다. 보통 남자 노예들은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손목과 다리에 수갑과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철로 된 속박 도구들은 계속 움직이질 못하니까 살점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함께 묶여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같이 병에 걸리고 경련이라도 일으키면 그걸 뭐 도와주거나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2사람 모두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어떤 도구 같아 보이세요? 뭐지? 전혀 모르겠는데. 설마 손가락을 그런데 박사는 네, 손가락을 고문 이렇게 도구예요? 누르는 고문 도구입니다. 이거는 이게 나비나사라는 고문 도구인데요. 보통 엄지 손가락을 넣고 이제 고정한 나사를 조여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기구였죠. 사실 뭐 여기서 처음 쓰인 건 아니고 많이 사용되는 거였는데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에게 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이 기구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을 것 같으세요? 뭐야. 이 도구를 스페큘럼 오리스라고 하는데 이 용도가 뭔지 피터 씨가 한번 영어로 읽어주실래요? A vise used on slave ships to force open the mouths of slaves for feeding purposes. 예, 한번 해석도 해주실까요? 노예들이 이제 밥 주기 위해서 그 입을 억지로 열어낼 수 있는 거. 네,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노예들에게 썼던 도구입니다. 음식을 거부한다? 네, 참 노예선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일본 노예들은 차라리 굶어 죽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들에겐 이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상상하니까 토할 것 같아요. 네. 당시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때 나타난 잔인한 목적의 사악한 장치를 보아라. 가차없이 턱을 죄어 꼼짝할 수가 없구나. 야만적인 힘의 고통스러운 도구가 역한 음식을 강제로 밀어넣는다. 자, 이런 지옥 같은 노예선 생활이 이어지는 와중에 노예들이 정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갑판 아래 갇혀있던 노예들은 갑판 위에 올라와 이 행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 규현 씨. 저도 예전에 그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있으면 운동을 자꾸 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트레칭처럼? 네. 그 스트레칭처럼 운동을 시켰을 것 같은데요. 거의 정답입니다. 나는 항상 거의 정답이야.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피터 씨, 그 스트레칭 말고 뭐 점핑, 뭐 이렇게 뛰어 올리기 하는 거. 점핑. 더 가까워졌어요. 갑판 올라서 뭘 한다는 거죠? 정답. 네, 혜성 씨. 그냥 뭐 올라와서 뭐 춤추고 움직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체계적인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가 이제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춤이 노예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상품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너무 슬프다. 자, 한번 사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파는요, 벌거벗고 춤을 추라는 명령을 거부한 15살 소녀를 죽을 때까지 매질했던 존 킴버라는 선장의 실제 사건을 그린 겁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는 게 더 충격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그 상상으로 그려낸 게 아니라 이 선장은 이 사건 때문에 체포돼서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그랬겠죠 또. 아니 근데 아무리 저 당시에 뭐 인권 이런 개념이 없었어도 그냥 인간이라면 저런 행동을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를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악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항해가 끝나기 한 열흘 전부터는요, 수갑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 면도도 시켜주고 그리고 염색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왜였을까요? 왜냐면 팔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잘 추측을 하셨어요. 노예라는 상품의 값을 이젠 더 받아야 될 그런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기나긴 항해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노예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건 역시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의 현장이었죠.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일부터 정제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설탕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특히 분쇄 후 롤러를 이용해 압착해서 즙을 얻어내는 과정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극심한 피로 탓에 잠깐이라도 방심하다가 손이 롤러에 끼기라도 하면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손도끼로 팔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노예들을 위해 공장을 멈추는 거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그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 안에 이런 팔이 없거나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노예들을 보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피터 씨, 그때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감독관들이 또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면서요. 채찍질은 기본이었죠. 뭐 말 안 들을 때. 하고 또 온몸에 바로 그 사탕수수즙을 발라놓고 이렇게 팔다리 묶어놓고 하루 왼종일 파리하고 모기 때 이렇게 시달리게 했어요. 아, 최악이다. 근데 그거는 다 가벼운 거예요. 진짜 나쁜 거 Darby's Dose라는 거 있는데 다비가 그 노예 당했던 노예 이름이고 그 노예가 그 사탕수수즙을 조금 먹었어요. 그냥 배고파서.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노예한테 시켰어요. 그 노예 입 안에 대변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4-5시간. 아니 근데 그런 짓을 하고 농장주들은 소유식한 거 아니야? 설탕 먹으면서. 그렇게 노예들이 온갖 고통을 견디고 있는 와중에 농장주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며 그것의 노예들과는 철저히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